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대출은 때로는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대출은 아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받은 것인데 직장 다니는 동안 계속 갚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출을 잘 활용해서 재산을 늘린 케이스라서 만족스럽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수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빚이 있고 여유는 없지만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제 이야기에는 한이 많아서 길어지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전부터 삶이 어려웠는데 이야기를 하면 박 3일도 모자라겠네요.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좋은 울타리가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제 삶을 방해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울한 삶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저는 깨달았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집을 나와서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강제이사 신고 없이 가족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혼자서 월급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적금에 돈을 저축하면서 뿌듯했어요.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았다고 느꼈고 그 후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았고 어느 날 현실을 깨닫게 되는 현타가 왔습니다. 친구들은 아파트나 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는데 저희는 상황이 달랐죠. 좀 더 노력하고 절약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신청자분은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 카드값이 또 많이 나와서 정말 물가가 미쳤나 봐. 그래, 나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아무래도 우리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좀 해야겠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뭐 해야 될까? 저는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졸 뒤부터 대기업 파견직으로 2년씩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파견직 월급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어지리의 월급으로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남편도 월급이 많지 않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을 빌려서 출퇴근할 때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돈의 흐름을 공부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죠. 평생 돈이 없다 보니 제게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죠. 어떻게 해야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행동을 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여름이 시작되고 있던 계절이었고 처음 맞는 여름이었어요. 벌레들과의 싸움은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일이었어요. 장가 들고 얼마 안 가서 저희 집은 완벽히 침수가 되었어요. 며칠 후에 물을 빼고 집기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을 포기했지만 그 순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를 가자. 여기서 살 수 없어. 이건 살만한 곳이 아니야? 적어도 지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지상으로 올라가서 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지만 현재 금전적으로는 느린 속도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려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을 사자. 나의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공감했지만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정규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저의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직을 결정했고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며 대출을 받아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10분 회의를 했어요. 아이 매매가 좋다고 해서 여기 자꾸 오래전이긴 했지만 입지가 좋아서 분명히 올라 시세 그래프를 봐봐.
꾸준히 올라온 매물이 계속 오른다고 해. 지금 우리 형편에 내 아파트 매매가 말이 되나 해. 조금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아, 여기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적으로 괜찮기는 해도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 매매가 전세가가 5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세는 돈이 가만히 있지만 매매는 돈을 불릴 수 있어. 잘 분석해봐. 반면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불안한 모험은 하지 말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자. 우리는 전 재산이 있어? 막연히 그렇게 예상해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분석을 해봐. 매매 가치가 있는 곳이 맞아. 아파트에 들어가기 앞서 남편이랑 전세냐 매매나 옥신각신했어. 저는 향후 미래 가치나 저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매를 주장했고 결국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고 허름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이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과 고통받고 있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 전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사 후 남편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 정말로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당신 정말 했어. 직장도 바꾸고 대출도 다 알아보고 그 큰일을 당신이 다 해결했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고마워. 그건 별거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지. 나태패하자. 내가 이제는 주택 주인이야. 은행 대출은 많지만 나도 이제는 부동산 소유자로 남편과 당일 밤처럼 들뜨고 행복한 신혼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잡아. 이 빚을 결제하고 우리 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획대로 살아갔어. 그런데 의외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됐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집값이 급등하고 1억 초반의 아파트가 3억이 되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돈을 벌게 되었어. 남편이 집을 매매해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저를 칭찬했는데 이제는 나도 내 명확한 결정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을 매각했고 대출금을 갚은 후 더 나은 장소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어 높은 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대단지인 지역을 찾아 학원 아파트를 샀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불과 2년 전까지 돈이 없어서 좁은 방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집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믿기지가 않아. 우리 집이 정말 맞는 곳인지 꿈이 아닌지를 생각했지만 너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아. 잘했어.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교통이 좋은 동네에 우리가 살 집을 사게 되었고 그 근처에 2억 초반대의 집이 전세가와 매매가 고작 몇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게 되었습니다. 합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집 2채를 샀죠. 남편은 초반에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전 항상 불안한 미래가 싫어서 불로소득을 갖고 싶었어요. 비록 전세를 두고 있지만 빚을 천천히 청산해 가면서 나중에는 월세를 받으며 그 돈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제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상황과 능력을 짚어주며 설득을 했지만 남편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0 중반에 서울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활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도 우리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매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마치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 아시나요? 만족하는 삶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그 행운이 또 일어났어요.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부동산 호기가 찾아왔죠. 한순간에 집값이 미쳐 날뛰던 그때요. 3억짜리 있던 우리 집은 거의 3배가 올라 10억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가 전세 끼고 샀던 다른 한 집도 가격이 2배 정도 올라 4억 원이 되었죠. 우리에게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여보,
여보, 집값 보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정도 또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사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한 친구가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를 줬습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기 쉬운데 안정적인 주거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결정을 내리고 매매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대출 상환 중이지만 집값이 2배로 오르면서 약 10억대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 끝에 여유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 결과를 이룬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재산을 쌓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전과는 다르고 미래를 향한 꿈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제 나이에는 평균적인 경험과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갑이 지닌 것보다 적으면 삶이 부정적, 불안하게 되지만 그보다 많이 가진다면 여유롭고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제 자산을 잘 다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죠. 저의 가정과 친척들이 제게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열심히 지내지 않으니 돈을 요구하고 언니는 사고를 치고 빚을 졌대요.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도와주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구해라고요. 그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축하해주러 왔어요. 그렇지만 동생이 잘 사니까 질투를 느꼈다며 우리도 자신의 집을 넓히라고 조언했습니다. 너희 사이에서 잘 지내면 돼. 아니, 왜 또 그러니? 엄마는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잘 지내면 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너희가 잘 살면 돼. 엄마 집은 고장 나 있어. 얘들아, 차라리 그냥 새 걸로 바꿀까? 이렇게 잘 사는데 아들이 조금 도와야 해. 형제야, 우리 집이 좋아 보이지만 빚이 엄청나. 우리도 빚쟁이야. 형제는 빚이 없어. 우린 위험 부담이 크고. 형제가 보이는 것만큼 우위가 있는 게 아니야. 빚 더러운데 왜 고급스러운 집에 사고 싶어 해? 사람들은 이 정도를 알아야 해. 아이야, 너희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망할 거야. 알지. 너희가 실패하길 바라는 말이야? 동생이 잘 되면 칭찬해주는 게 아니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니? 신우의 말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신우이의 행동이 더 나빠졌습니다. 나는 요리를 좋아해서 예쁜 접시와 커트러리를 산다. 그걸 달라고 할 때도 거절하면서 신우가 그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으나 신우는 이상한 사람이야. 남편한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해서 했어? 5만 원이면 좋겠다. 그거 있니? 그냥 보내줘라고. 남편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금액이니 계속 그래. 그것을 알게 되자 솔직히 열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지금 창피하게 5만 원 번이 없어서 전화해왔네. 5만 원이 모자라다고 한다. 이제 동생한테 빌리는 척해서 돈을 벌려고 전화했구나. 응, 맞아. 나도 5만 원이 없어서 동생한테 전화했어. 도대체 갚을 계획이야?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갚을 거야. 걱정 마. 왜 5만 원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창피한 줄 알아야 해.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은 더더욱 아니고 5만 원이 없어서 동생에게 빌리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어디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인 거지?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같이 사는 어머니께 빌리세요. 왜 동생한테 부끄럽게 빌리고 난리인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전화하지 마. 그리고 꼭 돈을 갚아. 작은 액수라도 좋으니 버릇 고치고 싶다면 다 갚아야 해. 이런 걸로 눈에 띄고 우리도 너무 바빠. 수억이나 쓸 수 있겠냐? 정신을 차리고 돈을 갚으세요.
형님에게 권하지 마라. 카피어브 이번이 마지막이야. 남자는 정말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약간의 압박만 가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타입이야. 판단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아빠가 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어느 날 신우가 늦게 결혼한다고 했어. 누가 이런 사람을 가져갈까 했는데 세상에 신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표정을 보면서 좋아 죽는다는 표정이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 누나의 결혼 날짜를 잡자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 여자들은 그런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왜 그런 표정이야? 걱정이야.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다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직구해서 나가라는 말이었어.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신우의 남편이 될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 보였어. 신우와 동갑이었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살다가 1년 전부터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 돈은 없지만 폼은 내고 싶어서인지 차는 BMW를 타고 있었어. 부모님께서 사주셨다고 해. 게다가 직장을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살았대.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있어? 그나마 신우를 만나서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된 거야? 집에서는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있고 싶어서 서둘러 시키는 분위기 같았어. 문제는 둘 다 돈이 없어. 신혼집을 갖추는 돈은 없지만 시댁에 살기는 싫어. 신우는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업적은? 돈을 모두 가방과 옷에 쓴 후에 나이만 많고 철이 없는 부부가 있어요. 형님, 결혼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만일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처럼 작은 방에서 시작하세요. 재산은 빌려도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해봐요. 단층 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더러운 곳에서는 못 살아요. 방이 더럽고 옷에 뒤덮여 있고 먼지가 가득해요.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그곳에서는 살 수 없어서 실망했어요. 그럼 가방과 옷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 얼마나 모일까요? 왜 말해? 그건 팔 수 없어요. 팔아봐도 돈을 못 받아요. 그 당시에 일자리가 없었고 신용이 없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어요.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어디서 돈을 얻을 수 있나요? 결혼할 때 도움을 안 줬는데 이젠 많은 돈을 바라다니 염치 없네요. 가족이 서로 돕고 살자는 거 아닌가요? 돈이 많은데 20평짜리 전셋집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이용할 돈이 어딘지 모르는데 왜 돈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은 형님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생한테서 절대 돈을 바라지 않았는데 동생이니까 서로 도와줘야지. 부탁하는데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좋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이사가 뭐 쉬울 줄 아세요? 지금 제 전매자가 묶여 있어서 팔지도 못해요. 저희 빚만 수억이에요. 제발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억 빚 있는 딱한 동생이라 생각해주세요. 자꾸 뜯어갈 생각 마시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근성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서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날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누나 혼자 늙어갈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좋았다. 그런데 돈 없어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 우리 어머님께서 한 번 전화하면 오래 붙들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신우가 결혼에 대한 하소연을 한 번 시작하면 30분 이상을 하는데 남편은 또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아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신경 써 볼게. 무슨 방법이 있겠지? 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무슨 신경을 써 본다고요? 전화를 끊는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려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형님 결혼에 해줄 수 있는 건 냉장고 정도의 선물이야. 우리도 이제 애 생겼는데
다달이 대출금 나가고 할부금 나가서 돈 없어서 절대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절대 못 도와주니까 그렇게 말해. 여지를 주지 말라는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현실을 자각할 줄 알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가 모은 돈 중 누나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어떨까? 또는 우리가 전세를 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누나를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그 집을 팔면 어디선가 남는 돈이 있을 거야. 전세를 끼고 산 거 생각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 양도세나 부동산 수수료를 고려해보고 결정해야 해. 당신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대출을 받아서 누나에게 빌려주는 건 어떨까? 이자는 지금 확인해서 결정하면 되지. 내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있는데 형이 갚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그런 거래는 최초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해. 우리가 누나의 결혼 문제에 대해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 과거를 잊지 말고 결혼 전에 형님 카드값을 갚아준 것 모두 알고 있어야 해. 우리가 누나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는 아닐 거야.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만 그건 우리의 결정이 아니야.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 내 가족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대가 도와주고 싶다면 혼자 나가서 스스로 도와줘. 나는 그냥 빼줄게. 집들은 다 내가 써서 내가 벌었고 내가 해결했으니까 날 도와주는 걸 생각하진 말고 너가 벌어서 너 누나 도와줘봐. 나는 아무 말 안 할게. 나한테 숟가락 얹는 생각 말고 너 자신이 내게 도와줘. 그러면 나도 충분히 알아냈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일주일 동안 화를 내고 말도 안 하는 것뿐이야. 진짜로 속이 상하고 어리석은 남자였어. 자기도 방법이 없으면서 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웃기지 않아? 자기도 도울 방법 없다면 내 얘기 듣지 마. 얼마나 분해서 아이만 없었으면 좋았겠어. 아빠니까 살아남기 힘들었어. 그 이후로 시댁 가족들 못 봤어. 전화도 안 했고 가지도 않았어.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았고 신우 결혼에 묻지도 않았어. 결혼은 진행됐잖아. 결혼식 날이 왔는데 아직 연락도 안 했잖아. 한복 차려입고 갔어. 시부모님 만났더니 뜻밖의 다정하게 맞아주셨어. 아이고 며느리 오셨구나. 고생도 많았겠다. 너 참 일해봐. 참 든든하다. 몸 괜찮니? 그리고 내 의지 없는 사람 만나고 올게. 신우랑 결혼 선물 줄래? 저는 그 정도의 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돈을 신우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나를 보자마자 드레스를 입은 채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할 텐데도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와서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나는 그가 계속 고마워한다는데 왜 고마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해서 왜 고마워해요?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요. 그때 신우가 말을 이었지요. 내가 내 식구여서 나는 집도 마련해줬으니 이토록 챙기는 형이 다행이란 거다라고요. 그 순간 놀라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후 내가 듣기로는 남편이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였어요. 그 집 가격이 5억이라니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 신우하고는 건 없었어요. 현태년달로 5억 아파트에 정리되었고 AI 고가미음 난리여 웨바이 난이도 들어보지도 생각해본 적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 혈말을 보니 남편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사다 서신의 집을 사준 것이었지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지요. 재테크 잘해서 좋겠다 하며 눈을 번쩍 치고 어머니 읊는 금액을 가질 수 있는 데야 정직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진가 실로나 증구에서 보나 신우는 나에게 안았다 손잡고 감동을 나서 했지만 나는 그 결혼식을 끝까지 보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 집 주소를 물었을 때 등기부등본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남편이 나를 속일 생각으로 내게 말이 없어서 이해해 준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 화가 많이 나면 눈물이 나오잖아. 입속엔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눈 속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 감정이 치를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집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결국 전화가 왔어. 어디 있어? 사진 찍을 시간인데 왜 안 오는 거야? 화장실이거나 밥 먹으러 간 거나 내게는 상관없어. 사진은 찍고 나와.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와 남편은 그 말에 따르지 않았어. 몇 시간 후, 밤이 늦어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야 남편이 내게 설명을 해줬어. 자매가 돈이 없어서 시부모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해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염된 서류들과 대출로 건물을 구입했다고 했어. 막상 구입한 곳에는 살 힘도 없는 거야? 네 자매랑 결국 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맺고라이. 이건 너무 가난한 섭이야. 그 편에서 살고 우리가 살던 데에는 금전한다면 절대로 못 살 직들 것이야. 그들에게 일만 맡겨야 돼. 니나, 너는 왜 대출을 받아서 형제에게 집 구해준 거야? 하는 부대가 없어. 넌 많은 능력이 있어? 네 대출로 받고 지금 몇 년 뒤에도 늦기 전이라고 생각해.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차입금만 갚을 거라고 했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라고 했지? 누나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야. 이자율을 보니 6% 신용대출 이자율은 20% 넘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자만 내더라도 남편의 월급을 털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줄 아는데 그건 신의 영역이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그 집을 팔고 대출 갚으세요. 이거 나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떻게? 이미 집을 갖다 놨고 신혼여행도 갔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그리고 줬다가 어떻게 뺐냐? 그건 사람으로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짓 할 수 없어. 차라리 내 배를 치겠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와이프와 상의 없이 한 게 귀찮았고 가족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한테 진짜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수습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혼을 말해야만 했어요. 원상복구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살기 싫어. 아니 왜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야? 어차피 돈을 벌어낸다고 생각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내가 착하게 척해주고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제대로 계산해. 정말이야. 이번 달 대출금 갚을 때까지. 내 말이 맞아.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자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너에게 믿음이 안 간다.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그 빚은 내가 혼자 갚기로 했다. 나는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서 협의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계속 반대했어. 그래서 혼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 내가 돈으로만 생각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기로 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중요한데 내가 많이 기여하지 않았으니 제 기여도가 높아. 남편과 가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돈이라서 돈으로 혼내서 결정할 거야.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니 대답은 내게 바칠게. 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집을 다 가지고 있으니 내 몫을 주려고 해. 혼인 파탄을 만들어낸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은 내 명의이니 다행히도 잘한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제출된 이혼 소송을 받은 남편은 마침 정신을 차리고 네, 이혼하자라고 말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심각성을 몰랐어. 너 누나 집은 전세로 돌릴게. 그러면 되지 않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전세로 돌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니? 절대로 안 바뀌고 그건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는 집이니까. 그럼 누나 보고 다른 집 가서 살라고 할게. 그냥 시댁이 들어가라고 할게. 집 할 테니까. 이 오빠야, 제발 하지 말자. 아이를 생각해야지.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 나는 너한테 정 떨어졌고, 소장도 받았겠다.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도 어차피 없고, 월급도 제가 다 관리를 했었는데, 내쫓으면서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라고 했어? 통장도 집어 던져 줘 버렸어.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첫 달부터 난리가 났어. 월급을 고스란히 대출금으로 다 나가게 되니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뛰더라고. 심지어 부족했나 봐. 나에게 전화해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 여보, 나 어떡해. 나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월급 전부 대출금으로 갚았는데 부족해. 나 어떻대.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계산 잘해보라고 했잖아. 앞뒤 안 보고 대출받은 게 누군데? 뭐 어떻대.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잘 수습해야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대출금 안 나간 게 30만 원 정도 되거든.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대출금이 다 나가는 것. 바람에 회사 갈 돈도 없어.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당신 누나랑 똑같구나. 그럼 푼돈 계속 빌려주고 빌리는 게 집안 내력이 돈 없으면 벌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빌리는 게 집안 사장이냐? 나 돈도 없고 당신 빌려줄 돈도 더 없으니까 이딴 전화하지 마.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혼할 사람이야. 내가 당신이 뭔가 예쁘니까 돈을 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남편도 똥줄이 탔는지 바로 시누이한테 집 할 거라고 난리를 쳤나 봐. 요 근래 벌 생각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게 다 나약해. 시누이가 전화를 해와서 자기네 좀 도와달라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옳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대출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도 다 그만 보내고 나가는 대출금 좀 볼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내버려 두라. 그러니 오키도 이혼 안 해도 되지. 그럼 됐지, 뭐가 돼? 형님, 참 뻔뻔하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네요. 지금 형님 때문에 동생네 패망하고 해. 그 와중에도 집은 빼기 싫은가 봐.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형님, 동생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형님이 도와줬는데 형님이 그래도 누나라면 집 팔고 동생네 건사하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떡해? 이미 신혼집 꾸미고 나는 직장도 없고 남편 혼자 버는데 갈 수 있는 집도 없어.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동생한테 가서 말하세요. 어차피 그 집은 제 집도 아니고요. 전 남편이 될 사람 집이니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요. 동생과 상의해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끊습니다. 제가 신희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바로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합세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후에 저는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매달리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제가 이기고 상당 부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결국 신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어려움과 고통 끝에 저희 가족은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와도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혼 소송 중에 집을 판 일이 있었어요. 전 남편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집을 팔 때 충분히 상의한 후에 팔았다면 남편도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고 급하게 팔아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일도 진행했어도 바로 말해주어야 했는데 사실도 안 하고 일주일 전에 알려주어서 마음 써서 이사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해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편도 시댁에서 살고 있었지만 연체가 많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모든 일은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전화해 말해주었다고 해요.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가끔 전화 통화하면서 미련이 남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결국은 제가 너무 앞서서 돈을 빚어서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용기를 내고 기회를 잘 쥐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이하생략, 나는 관계를 끊거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